이제 네 번째 질문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있나요? 요거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의외로 하나요? 안 해요. 의외로 안 하고 네. 제가 이제 권해도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임상시험 자체에 대해서 네.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이게 아마 옛날에 무슨 뭐 마루타니 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체 실험을 하냐. 이게 임상 시험이라고 이제 용어 바뀌긴 했는데 네. 임상 실험이라는 말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영어로는 이제 시험, 실험 이런 게 아니라 트라이얼이라는 얘기를 해요. 시도를 해본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건데 의사들 같은 경우도 임상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1상, 2상, 3상이 있고 거기서도 이분한테는 이게 제일 적합하다 하는 걸 보통은 권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먼저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지만 현재 표준 치료가 어떻게 표준이 됐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몇 년 전에 임상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임상시험이란 거는 그 약이 기존의 약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표준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임상시험이 다 성공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임상시험이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의사들은 기본적으로는 해가 될 것 같은 경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막 나중에 치료 방법이 없을 때 들어가는 것들은 약간은 이제 인간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약물이거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제 첫 치료로 권하는 거는 3상 임상시험, 그러니까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좀 물어보시는 게 많은 도움은 됩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에 들어가면 연구간호사라고 실무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부작용이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따로 해주고 그러니까 짧은 진료 시간이지만 또 추가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약간은 부담을 경감할 수는 있어요. 약제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다섯 번째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인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모든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마커나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해당인지 아닌지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마커라고 하면 네. 저희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생체의 어떤 징후라든지 이런 생체 신호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 치료제의 반응이 있을지를 예측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폐암에서 어떤 특정한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 약이 되게 잘 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신장암은 안타깝게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정립되어 있진 않아요. 정립되어 있진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미리 알면 그 약을 쓰죠. 뭐 다른 약을 쓸 이유도 없고 이 약이 딱 들을 것 같다 그럼 그 약을 쓰죠. 다른 약을 쓸 이유 없이. 임상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반응률이 50%다 그러면 나 개인한테 50% 반응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명한테 이 약을 썼을 때 그 중에 5명은 반응하고 5명은 안 반응하니까 내가 어디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반응률이 되게 높다. 가령 80%다 이러면 10명한테 약을 썼을 때 8명은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반응할 확률이 좀 더 높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약을 주고 저희가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죠. 그래서 해서 약을 주기 직전에 영상 검사랑 비교를 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또 증상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목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뭐 콩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만져지는 게 줄었다. 주관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한데 그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평가하는 거는 보통 객관적인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하는데 그게 영상 검사다. 네. 그래서 자꾸 찍는 거예요, 검사를. 근데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주관적으로도 보통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나요? 효과가 있는 거랑 몸이 힘든 거랑 조금 꼭 같이 가지는 않아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예,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만약에 종양은 줄었는데 부작용이 되게 심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종양은 나빠졌는데 또 주관적으로는 좋아졌다고 느낀 경우도 있어요. 어떤 플라시보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증 같은 게 줄면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진통제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또 같이.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반응 평가를 저희가 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른 대안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치료법을 제가 선택 안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 의미는 사실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를 해봐야지 효과를 알 수 있고, 요번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음번 검사에 또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다른 대안, 이 약제가 끝났을 때 그 다음 대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약제를 하면서도 뭔가 더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으시거든요. 그게 아직은 신장암에 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약제들이 아직은 없어서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의사들이 처음 제시하는 거는 가장 표준적인 걸 제시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죠. 콩팥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신기능도 나빠질 것 같고, 뭐 수술도 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종양이 되게 작을 때는 그냥 경과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경과 관찰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이거랑 뭐 비등한 다른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1차 치료로 인정을 받은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거는 효과가 되게 좋고 네. 부작용이 제일 관리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비용 문제 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을 거를 권해드리는데, 뭐 어떤 경우는 나는 비용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약은 없나요? 물어보시면 다 설명은 드리죠. 한 가지만 약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썼을 때 그 후속 치료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 말고 다른 거는 혹시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더 환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고요? 네, 일단은 사실 진료실에서 교수님들이 뭐 짧으면 짧게, 길게면 길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잘 못 이해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료실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끼리는 병원 바보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난 병원에 가면 바보 되는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오면 다 잊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오히려 의료진께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뭐 궁금한 것이 없느냐라고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상한 질문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료진이 한 이야기에 뭔가 좀 궁금한 사항이 없는지 요 확인하는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보면은 대기 환자가 엄청 많고 교수님도 되게 지쳐 보이시고 이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써가거나 생각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제가 진료를 받으면. 그래서 두 분이 알고 계신 뭔가 진료를 받을 때 질문을 잘하는 노하우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답을 잘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환우의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해 가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은 질문 또 짧은 진료실 안에서 쓸데없는 질문, 불필요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내가 그
집에서 치료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목록을 적어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셔서 교수님께 좀 드리면, 그래서 교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은 꼭 답을 해주신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수치로 이야기 드리라고, 뭐 얼마나 아팠어요 하면 조금, 뭐 약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요만큼, 뭐 한 며칠치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얼마나 아팠는지, 약이 며칠치가 남았는지 항상 수치로 이야기 드리라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저도 적어서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보고서 그 중에 답을 해드려야 될 거를 좀 골라서 설명해드리고, 사실 질문 궁금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은 그냥 의사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담배 펴도 되나요? 뭐 술 마셔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다던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진료 시간에 물어보시면은 진료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이 좀 아깝다. 그런 것들은 검색해보면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가령 뭐 무슨 암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항암요법 시의 어떤 식이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상식이잖아요.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약간은 의사가 얘기하면 환자가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호자분들이 일부러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질문을 한 하루에 수십 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적어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항암 치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까먹었다 그러면서 뭐였지 하면서 그 앞에서 계시지 말고요. 다음에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달해 주셔야 될 게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와서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면 이제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수치로 말씀하셔야 된다, 이게 되게 와닿는데, 저한테 이제 처음 뵙는 분이 오시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이란 게 어느 정도죠? 한 몇 주? 며칠? 그러면 한 며칠 됐어요. 뭐 이런 식이면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몇 분의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어떤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아주 정확하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어떤 시간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병원을 옮길 때나 이럴 때 본인이 드셨던 약을 이제 약알을 막 보여주신 경우가 있어요. 나 이 약 먹었어요. 그러면은 약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냥 처방전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숫자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몇 시발 남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막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하기 편하게 듣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